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시장의 소식들과 동향들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박종환 작가님 함께 해주셨고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너무 숨가쁘게 달려와서 못다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어떤 매수와 매도의 관점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온체인 지표를 보는 목적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큰 규모의 주체들, 이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시장이 뭔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구나, 아니면은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구나, 혹은 굉장히 기회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장표를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장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가격의 하락에도 바이더딘 물량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은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들을 살펴보면은 98K까지 하락하는 구간들에서도 계속해서 바이더딘 물량들이 나왔고, 요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봤을 때 95K까지 내려갈 때도 계속해서 고래들은 매집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바이더딘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들은 여전히 시장의 상승장은 유효하게 살아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주체들이 보는지, 이 시장에 들어오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많이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 지표가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에 큰 반등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체들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즉 미국이 가장 큰 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즉 코인베이스와 이 바이낸스, 글로벌 바이낸스의 둘의 어떤 가격 차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구간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고, 최근에 반등의 움직임도 같은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깊은 구간까지 내려가가지고 많이 이 음수 영역이 깊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말아 올리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얘기는 미국의 기관들이 서서히 다시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이게 만약에 다시 음수로 진입해서 내려가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조정 국면들이 깊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다시 반등할 때는 그 흐름들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2가지 지표 정도를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시장이 과열되었는지를 보는 중요한 지표가 소비자들, 즉 일반적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요,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주체는 기관들과 고래, 이런 세력들이고, 이 세력들이 가격을 갖다 많이 올려놓으면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가격을 더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어김없이 조정 구간을 경험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무서워가지고 패닉 셀링을 하고 다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장은 거품이 상당히 많이 거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후에 기관들이 움직이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반등을 하게 됐을 때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볼 지표는 제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보여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이 바이낸스,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글로벌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에서 큰 주체들,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하는 큰 고래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확인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바로 CVD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거는 누적된 볼륨, 즉 거래량 대타값이다라고 해서 매수와 매도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파이어 차트라고 해가지고 매도벽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매수벽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되면은 매수벽이 있으면은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매도벽이 있으면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밑에 보이는 표가 CVD 지표인데요. 색깔별로 이 고래들, 즉 거래 규모의 크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거래가 바로 이 갈색으로 표시된 이 색상인데요. 보시면은 이 움직임들이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을 보시면은 고래들이 진입을 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러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다시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각 주체들의 움직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고래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고래들, 즉 특히 바이낸스에서 활동하는 고래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를 모니터링,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온체인 지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그래도 이제 개인들과는 다른 또 고래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시장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들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쪽으로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리플 코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리플에 관해서는 이제 리플 코인 자체 이슈들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이슈들도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얼마 전에 뭐 테더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또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일단 리플 코인에 관한 코멘트 먼저 좀 들어볼게요, 작가님. 네, 리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세 가지 암호화폐, 알트코인이고 사실 빅3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비트코인이 굳건하게 암호화폐 왕이라면은 그 밑에 톱3가 이더리움과 리플과 솔라나로 네.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플이 XRP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지금 테더까지 제치고 그러니까요. 톱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XRP를 절대로 이제 리토속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그러니까요. 그 네. 단계들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나 급부상하게 될지 몰랐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몇 개월 사이에. 예상하셨어요? 저는 예상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토석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예상 못했는데요. 저는 작가님. 리토석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제가 기존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리플 얘기를 뭐 워낙 많이 다뤘고 오래전부터 다뤄왔는데 리플에 대한 어떤 상승 가능성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좋은 관점을 가져갔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렇죠. 트럼프 당선으로 이런 급등을 할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예측 못했을 것 정말로.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제가 트럼프 당선 전에 만든 이제 콘텐츠에 보면은 가장 주목하는 코인으로 리플을 갖다 먼저 선점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잘 적극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리플 한번 네, 살펴보시면은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커뮤니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 사진입니다. 아, 저도 이거 지금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모든 분들이 보셨을 텐데 트럼프를 중심에 놓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랩스의 CEO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리플랩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사들이죠. 이 세 명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엄지척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훌륭한 저녁 식사를 했고 2025년 강력하게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얘기가 이제 리플을 향해 있던 규제 압박들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많은 기대들이 나왔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도 상대적으로 XRP가 가격 방어를 잘 해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요 사진 전에 또 올렸던 포스팅을 보면은 지금 리플의 사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원래 리플이 사업을 영위하던 국가는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75%, 현재 최근에는 75%를 미국을 기반으로 지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밑 작업에서는 많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고 있는 얘기가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6주 동안의 흐름이 그전 6개월보다도 더 퍼포먼스가 뛰어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의 CEO는 지금 시장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결국은 SEC와의 어떤 우리 소송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이 XRP가 어떻게 사업을 영위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트럼프와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미국 사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들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 관점들이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일본의 SBI 홀딩스 같은 회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후에는 미국에서도 많은 파트너십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의 확장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리플의 IPO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플이 현재 처해 있는 어떤 내러티브들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앞서 앵커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 성과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표를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XRP ETF가 나오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XRP ETF가 나오면은 이게 좀 범상치 않은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리플 네. 암이라고 해서 리플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강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XRP가 나왔을 때 이 수요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상치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리플에 대해서 너무 좀 우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형성된 내러티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구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리플의 펀더멘탈은 점점 더 강화가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 어디까지 또 치솟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 이제는 리또석은 정말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기대감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해서 관련한 좀 차트 보면서 저희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작가님?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또 내러티브적인 관점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앞서 테더를 언급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테더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장 폐지 움직임들과 뭔가 규제 움직임들을 겪고 그게 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공백들이 생기게 되고 테더의 시가총액도 분명히 좀 위축되는 국면들을 겪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빈틈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기반을 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거죠. 그래서 USDC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리플의 RLUSD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트랜잭션 한번 보시면은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정말 지금 크게 급등을 하네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LUSD의 트랜잭션 카운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트랜잭션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용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XRP의 뭔가 펀더멘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지표 중에서는 민달러 인베스티드 에이지라고 해서 이 평균 리플의 평균 보유 기간에 대한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는 걸 한번 보면은 과거에 이 리플 가격, XRP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계속 떨어져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 얘기는 XRP의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XRP의 거래와 사용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XRP를 해석할 때는 좋은 시그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XRP의 사용성이 늘어나고 있고 RLUSD의 사용성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플, 즉 XRP의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지표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리플 쪽에 관해서 계속되는 호재 소식도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더 쪽도 나중에 좀 깊게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솔라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솔라나 코인은 어떤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을까요, 작가님? 네,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드렸던 부분이 펀더멘털이 가장 좋은 프로젝트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TVL이라고 해서 예치된 금액이, 예치된 자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솔라나의 디파이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달러를 지금 돌파를 임박한 상황에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솔라나가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테더가 지금 솔라나로 메인넷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 메인넷에서 1억 달러의 USDT를 발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솔라나의 펀더멘탈 지표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사용자들이 어떤 일일 사용자들, 그러니까 트랜잭션 추이라든지 일일 활성 주소 수 이런 것들은 이 솔라나가 모든 체인들을 압도합니다. 아예 거리가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높은데 가장 좀 부진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TVL 지표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공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트론 같은 그런 생태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 테더가 솔라나로 메인넷을 갖다 확장해서 채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에서도 솔라나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대부분의 이 펀더멘탈 지표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 솔라나의 펀더멘탈에는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지표는 요 두 가지,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이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도 파이낸스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맡기게 되면은 예치된 이 자본들에 대해서 또 유동성 이 토큰을 발행을 해가지고 증서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더리움 기반의 리도 파이낸스가 압도적인 1위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라나에서도 지토라고 해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최근에 이 지토가 리도를 갖다가 매출에서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등하게 앞서고 있고 전분기 대비로 상승률도 리도 파이낸스가 2.7% 상승을 했는데 지토 같은 경우는 504%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솔라나의 펀더멘털이 급격하게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고 이더리움이 점유했던 이더리움이 굳건하게 가지고 있던 이 영역들까지도 솔라나가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국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이번 시즌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밑에 한번 보시면은 24시간 동안에 이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이 이더리움과 베이스를 합친 규모를 갖다가 솔라나가 추월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굉장히 왕성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민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민코인이 계속해서 중요한 입지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들이 계속해서 솔라나에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솔라나가 그래도 좋은 펀더멘탈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맥락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대비로도 또 좋은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측면일지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솔라나가 장기적으로 상승 요인에 어떤 요인들이 좀 적용을 받을지 궁금하고 사실 지금 가격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 챙겨보면 좋을지 잠깐 또 내용을 준비해 주셔서요.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솔라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많이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두 줄로 표시를 했는데 위에는 이 솔라나가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래에는 그 외에 중요한 요인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솔라나는 트렌드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트렌드들을 굉장히 많이 선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파이라고 하는 분야는 원래 이더리움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현재 시점도 월등합니다. 왜냐하면 디파이의 이 TVL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이 50%를 더 넘어서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여전히 굳건하고 그 얘기는 기관들이 어떤 입장에서는 디파이의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가장 신뢰하고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솔라나가 계속해서 급부상을 하면서 이 점유율들을 갖다가 뺏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민코인이 솔라나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갔었는데 이 점유율들이 올해에도 더 많이 지속이 될 것이고 올해는 민코인이 더 진화해서 계속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솔라나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분야인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새로운 AI의 흐름에서도 솔라나는 중요한 입지를 가져가는데 현재 베이스와 솔라나가 양대 산맥인데 그중에서도 솔라나가 월등하게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디사이언스라고 해서 탈중앙화된 과학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도 솔라나가 가장 좋은 입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들을 담는 그릇으로서 솔라나가 가장 좋은 입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올해 시커폰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는데 두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는 거죠. 두 번째네요. 네. 굉장히 사용성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게 사용성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 XRP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라나도 ETF 출시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XRP보다 솔라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솔라나는 여전히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 그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솔라나 가격이 지금 녹화 시각 기준으로는 이제 $200 선 아래에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에 관한 이러한 좋은 호재들이 이제는 소멸이 됐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가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라든지 또 ETF 출시 가능성과 스마트폰 출시에 관한 그러한 모멘텀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솔라나 코인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솔라나
솔라자 보유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도움 되셨을 정보이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알트코인 ETF에 관한 신청 사례가 12건이 넘었다는 소식도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리플과 솔라나 코인을 가장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자분들께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고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언제쯤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작가님? 네,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게 ETF를 신청한 내역들입니다. 지금 여러 회사에서 솔라나를 많네요. 많이 네. 신청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 이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헤데라와 라이트코인까지 이 정도를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 즉 자산운용사가 신청을 했는데 솔라나와 이 XRP를 갖다가 이 폴리마켓에서 올해 ETF가 출시될 것인가 투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베팅을 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80%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했고 XRP 같은 경우는 7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바네크라고 해서 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이더리움은 철수를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솔라나 ETF를 신청한 이 바네크의 투자 책임자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너무 과소평가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솔라나가요? 아니 이 승인 확률에 아, 대해서 승인 확률. 80%인데도 과소평가됐다라고 하면서 매우 유력하다라고 매우 얘기를 했습니다. 유력하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ETF 관련해서 적중률이 높았던 인물 중에서 네이트 제라시라고 해서 이 ETF 스토어를 운영하는 대표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올해 중요한 항목으로서 이제 솔라나가 곧 출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올해 안에 솔라나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많은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도 앞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당선인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거 봤듯이 가능성이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프로젝트는 이르면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승인돼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혼합 상품부터 해서 그것도 있죠. 이더리움의 옵션 조항 또 네. 옵션으로서 그 스테이킹을 넣는 이런 조항들도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서 봐야 되는데 SEC 위원장이 이제 게리 겐슬러에서 폴 애킨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많이 여쭤보셔도 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ETF 기대감들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이더리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번 조정에서도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쪽에 관해서 작가님 또 어떤 소식들 좀 전해주실까요? 네, 조정을 받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더리움을 이제 볼 때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이더리움이 부진했지만 올해는 화려하게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동안에 이더리움의 어떤 수익률 퍼포먼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1분기에 정말 강했던 경험들이 있고 특히 대세 상승장 구간 한번 보시면은 2017년에는 무려 518%였고 2021년에는 160%였습니다. 그 어떤 분기보다도 1분기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대세 상승장 구간에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1분기를 기대를 하면서도 이번 1분기에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심적 압박도 심리적 압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줘야지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랠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이 이더리움도 중요한 어떤 기점들을 향한 뭔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더리움 못 가도 너무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투자자분들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만 저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올해 진행이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에서 그동안에 이 이더리움을 가지 못하게 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어 1과 레이어 2 사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많이 해결하게 됐을 때 뭔가 레이어 2의 반사 이익들이 레이어 1으로 고스란히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순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 장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올해 스테이킹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
요거는 기관들의 진입에서 정말 중요한 항목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스테이킹 조항이 들어왔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관들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큰 자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RWA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이 이더리움이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렸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관점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솔라나와 XRP 대비로 더 월등하게 간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이더리움도 본인의 갈 길을 잘 갈 수 있다 이런 관점들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작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